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엄마, 왜 이러세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VIP 병실안 강혜라는 침대 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에 찍힌 숫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김도연 주치의와의 일치율 99.9%, 모자관계 확정. 그 아래 또 다른 서류에는 차갑게 박힌 문장이 있습니다. 민준호와의 혈연관계 없음. 35년간 아들이라 믿고 키운 사람이 남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병실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변호사님, 유산 증여는 이제 확정이죠? 민준호의 목소리입니다. 강혜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손이 침대 옆 전화기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어떻게 밝혀진 걸까요? 35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오후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제약 본사 회장실에 긴장이 흐릅니다.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 12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혜라는 창백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습니다. 재무이사 김성호가 분기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강혜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 건이 아닙니다. 제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상무 최진혁이 안경을 벗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회장님, 혹시 신부전증입니다. 말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마저 멈춥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혜란에게 쏠립니다. 최진혁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후계 문제는 어떻게? 강혜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준호에게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강혜란은 비서 이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수진 씨, 회의 끝나면 준호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오세요.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강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저 아이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나이트클럽 VIP룸입니다. 민준호는 친구 3명과 함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병 4개가 놓여 있고 얼음이 담긴 버킷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민준호가 왼쪽 손목을 들어 올립니다. 이거 봐. 파텍 필립 신상이야. 2억 3천. 친구 박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미쳤다, 진짜. 역시 준호 형님이야. 민준호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 이수진 비서라는 이름이 뜹니다. 민준호가 짜증스럽게 혀를 찹니다. 에이, 또 회사 일이겠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진동이 울리고 또 거절합니다. 3번째 전화가 걸려오자 민준호가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왜요? 바쁘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이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장 오시라고. 엄마가 또 뭐래? 매번 야단이네. 나중에 갈게요. 민준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박재성이 술잔을 들며 웃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또 잔소리 하셨어요? 맨날 병원 가라, 회사 나오라. 진짜 귀찮아 죽겠어. 민준호가 양주를 한 모금 들이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대병원 VIP 병동 8층입니다. 강혜라는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강혜라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그 애도 바쁠 거예요. 바쁘긴 술이나 처먹느라 바쁘겠지. 강혜란의 속마음과 겉으로 내뱉는 말은 다릅니다. 오전 9시 신장내과 김도연 교수가 병실 문을 두드립니다. 35살의 그는 단정한 배기를 입고 차트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강혜란 환자분이시죠? 신장내과 김도연입니다. 강혜란이 침대를 약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도연은 차트를 펼쳐 꼼꼼히 검토합니다. 혈액 검사 수치들이 그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8.5, 사구체 역과율 10 미만. 이건 정말 심각하군.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환자분,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AB형 RH- 혈액형이시네요.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의 조직 적합성 검사가 시급합니다. 강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아들이 곧 올 겁니다. 그럼 오시는 대로 바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연이 병실을 나갑니다. 강혜라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준호야, 엄마 많이 아파. 병원 좀 와줄래?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민준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호사 정미영과 박혜진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속닥입니다. 저 VIP 환자분 아들 아직도 안 왔대요. 재벌 2세라면서요? 어머니가 저렇게 위독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효도가 뭔지 모르나 봐요. 두 간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강혜라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병실 안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오지 않을 건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2시 민준호가 병원 로비에 나타납니다. 그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얼굴은 숙취로 퉁퉁 붓고 셔츠 단추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노부부가 그를 힐끗 쳐다봅니다. 민준호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노려보고 노부부는 황급히 시선을 내립니다. 8층에서 내린 민준호는 복도를 따라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간호사 정미영이 그를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는 민준호를 강혜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준호야, 왔구나. 강혜란은 침대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민준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납니다. 엄마,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래요? 강혜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조직 적합성 검사 좀 받아줄래? 검사요? 그게 뭔데요? 내 심장이 엄마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혈액 검사만 하면 돼. 민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빼며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 주사 무섭다고요. 나중에 할게요. 준호야. 강혜란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민준호는 손을 획 뿌리칩니다. 바로 그때 김도연이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섭니다. 그는 민준호를 보고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환자분 아드님이시군요. 신장내과 김도연입니다. 민준호는 김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네, 그래서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김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는 차트를 꽉 쥐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생체 이식은 가족 간에만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유일한 가족이십니다. 그럼 다른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의사가 그것도 못해요? 강혜란이 민준호의 팔을 잡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 부탁이야. 민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가려다가 멈춥니다. 저 의사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유산받기 전에 귀찮아지잖아.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돌아섭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검사만 하면 되는 거죠? 김도연이 간호사를 불러 민준호를 체열실로 안내합니다. 강혜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에 등을 기댑니다. 민준호는 복도를 따라 체열실로 향합니다. 체열실 문 앞에서 그는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검사실 직원 한수진이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주사 바늘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됩니다. 민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잠깐만요. 나 혈관 찾기 힘든데. 한수진이 그를 의자에 앉힙니다. 금방 끝납니다. 팔 올려주세요. 민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팔을 내밉니다. 한수진이 소독솜으로 팔을 닦자 민준호가 움찔합니다. 아, 차가워요. 아직 안 찔렀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에 닿는 순간 민준호가 비명을 지릅니다. 아, 아파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한수진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늘을 찌릅니다. 민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체열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계속 신음소리를 냅니다. 빨리 안 끝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한수진이 솜을 대며 팔을 누릅니다. 이대로 5분만 누르고 계세요. 민준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됐어요. 됐다고요. 그는 솜을 손으로 꾹 누르며 체열실을 급히 나갑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는 민준호의 친구 박재성이 앉아 있습니다. 민준호가 헐떡거리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박재성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형님, 고작 피 뽑는 건데 뭘 그렇게. 너는 몰라. 나 주사 진짜 무서워. 박재성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나저나 형님, 어머니 회사 주식 얼마나 되는데요? 민준호가 주변을 살피고는 귓속말합니다. 최소 3천억은 될 거야. 우와, 대박. 그럼 형님이 다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외동이잖아.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강혜란은 병실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이수진이 병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검사만 받고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강혜란의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쥡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봅니다. 이틀이 흐른 오후 김도연은 검사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듭니다. 그의 눈빛이 당혹스럽게 흔들립니다. 조직 적합성 0%,
혈액형 불일치. 이게 대체 무슨... 김도연은 검사실 책임자 한미경에게 달려갑니다. 한 교수님, 이 결과 맞습니까? 한미경이 결과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모자 관계라고 하셨죠? 네, 친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혈액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AB형 RH-와 O형 RH는 부모 자식 간에 나올 수 없는 조합입니다. 김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재검사를 지시하고 다시 이틀을 기다립니다.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김도연은 결과지를 들고 강혜란의 병실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강혜란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들어오세요. 김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강혜란은 침대에 앉아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김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결과지를 내밉니다. 환자분, 아드님과의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조직 적합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강혜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결과지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민준호는 병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으며 다리를 꼽니다. 그럼 다른 방법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혜란은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혈액형 불일치, 조직 적합성 0%. 이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민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엄마, 저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강혜란이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준호야. 네. 그래도 한 번만 더 검사 받아볼래? 민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안 맞는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재검도 했는데 똑같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는 무슨 혹시. 민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혜란이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봅니다. 민준호는 병실 안을 성큼성큼 걸으며 손을 휘젓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고요. 준호야,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신장 하나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거 수술 중에 잘못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민준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간호사 정미영이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강혜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엄마는 준호밖에 없어. 제발. 민준호가 창문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그냥 중국 가서 신장 사오면 안 돼요?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강혜란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뭐라고? 우리 돈 많잖아요. 중국에서 살 수 있다던데. 그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강혜란은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정미영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박혜진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강혜란의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민준호가 가방을 집어듭니다. 실망이에요, 진짜. 그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에 서 있던 간호사들이 황급히 비켜섭니다. 민준호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정미영과 박혜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병실안 강혜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김도연이 서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저게 사람인가? 저게 아들이라고. 김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가 강혜란의 차트를 펼칩니다. 혈액형 AB형 RH-. 그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직원증을 꺼내 뒷면을 확인합니다. 혈액형 AB형 RH-. 희귀한 혈액형. 그는 천천히 직원증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날 밤 11시 당직실입니다. 김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강혜란의 차트를 다시 펼칩니다. 신장 기능 수치들이 한 줄씩 그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크레아티닌 9.2, 사구체 여과율 8. 이대로 가면 2달도 못 버틴다. 그는 차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김도연의 머릿속에 고아원 시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35년 전 그를 거두어준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늙고 주름진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따뜻함. 도연아, 넌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김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병원장실 문이 열립니다. 병원장 서명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섭니다. 집무 책상 앞 의자에 김도연이 앉아 있습니다. 서명훈이 깜짝 놀라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김 교수? 이 시간에 왜 여기?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도연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8층 강혜란 환자에게 제 신장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서명훈이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비빕니다. 뭐라고? 자네가? 네. 환자와 아무 관계도 없지 않나? 관계는 없습니다. 서명훈이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낍니다. 김 교수, 생체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자네는 의사잖아. 혹시라도 합병증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서명훈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왜 그러려고 하나? 김도연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뿐인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훈이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부터 받게. 그리고 윤리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해.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김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서명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저 젊은 의사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입니다. 김도연은 체열실에서 자신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검사실 직원 한수진이 감탄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들 긴장하는데 익숙해서 그래요. 김도연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체열이 끝나고 그는 병동으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강혜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투석 횟수가 하루 한 번에서 2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손발이 심하게 붓습니다. 간호사 정미영이 투석실에서 강혜란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옮깁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강혜란이 힘없이 미소 짓습니다.
정미영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강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듭니다. 민준호의 SNS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생은 골프처럼 여유롭게라는 문구가 사진 아래 적혀 있습니다. 강혜란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쥡니다. 저 아이는 정말.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제약 본사 회의실입니다. 상무 최진혁이 이사진 6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장님, 부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신약 승인 것만 해도 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재무이사 김성우가 서류를 펼칩니다. 후계자이신 민준호 이사님께 연락은 해봤습니까? 3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십니다. 최진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영업이사 박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마당에 아드님이 이래서야. 조용히 하십시오.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최진혁이 그를 제지합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검사실입니다. 김도연은 한미경 교수의 연락을 받고 달려옵니다. 한미경이 결과지를 그에게 내밉니다. 선생님, 결과 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조직 적합성 일치율 99.8%, HLA 항원 6개 중 6개 일치. 그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거의 완벽한 일치예요. 한미경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납니다. 검사실 직원 2명이 수군거립니다. 환자랑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요? 이런 일치율은 형제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데. 김도연은 결과지를 들고 병원장실로 향합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 정말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병원장 서명우는 결과지를 검토하고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사흘 후 오전 윤리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위원 7명이 디귿자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만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엽니다. 타인간 생체 이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이현우가 서류를 펼칩니다.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와 수혜자의 동의가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김도연 교수의 의사는 확실합니까? 정수만이 서명훈을 바라봅니다. 제가 직접 3번 확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자분 동의는요? 서면 동의서 받았습니다. 서명훈이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위원들이 한 명씩 서류를 검토합니다. 10후 정수만이 선언합니다. 그럼 수술을 승인하겠습니다. 김도연은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그는 강혜란의 병실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강혜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인가요? 네. 수술 승인 났습니다. 강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시면 됩니다. 김도연이 차트를 펼칩니다. 수술 전 최종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유전자 검사요? 네,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강혜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오전 2사람의 혈액 샘플이 유전자 검사실로 보내집니다. 검사실 연구원 김지훈이 샘플을 받아 분석을 시작합니다. DNA 염기 서열이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김지훈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슨... 그는 검사를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는 황급히 한미경 교수를 호출합니다. 교수님,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한미경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시 검사해. 벌써 3번 했습니다. 그럼 4번 해. 한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번째 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친자 확률 99.9% 이상, 모자관계 확정. 이틀 후 아침 8시 한미경이 서류를 들고 병원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립니다. 병원장님, 서명훈이 놀라며 일어섭니다. 한 교수, 무슨 일인가? 한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밉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명훈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김도현과 강혜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일치율 99.9%, 친자관계 확률 99.9% 이상, 모자관계 확정. 서명훈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게 대체 4번 재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김도현 교수와 강혜란 환자가 모자.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명훈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듭니다. 김도현 교수와 강혜란 환자를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이 계속 떨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서명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서명훈은 먼저 김도현을 병원장실로 불러들입니다. 김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명훈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앉게. 김도현이 소파에 앉습니다. 서명훈은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집어듭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김 교수, 자네 출생 기록이 어떻게 되나? 김도현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대답해주게. 서명훈의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성북구 사랑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언제 고아원에 맡겨졌나? 35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생후 며칠 되지 않았을 때요. 서명훈이 검사 결과지를 김도현에게 내밉니다. 김도현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강혜란과의 일치율 99.9%, 모자관계 확정. 김도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와 강혜란 환자가 친모자라는 뜻일세. 김도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그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재검은 했습니까? 4번 했네. 결과는 동일했어.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99.9%라는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서명훈이 물 한 잔을 그에게 건넵니다. 진정하게. 자네도 환자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김도현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는 고아원 시절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도 출생 기록도 부모에 대한 정보도 그저 고아였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분 후 강혜란이 병원장실에 들어섭니다. 이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그녀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강혜란은 서명훈과 김도현의 굳은 표정을 보고 불안해집니다. 무슨 나쁜 소식인가요? 서명훈이 그녀에게도 같은 서류를 건넵니다. 강혜란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김도현과의 모자관계 확정. 서류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도연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강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선생님이 제 아들이라고요?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강혜란은 김도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35살의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눈매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35년 전 어디서 출산하셨습니까? 서명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성북구 월곡동에 있던 산부인과였어요. 병원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사랑산부인과. 지금은 없어진 곳이에요. 김도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성북구, 자신이 발견된 바로 그 동네입니다. 강혜란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습니다. 출산하고 3일 후에 큰 불이 났었어요. 서명훈과 김도연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봅니다. 불이요? 네. 새벽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우리를 급히 대피시켰죠. 강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신생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안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나중에 1층에서 제 아기를 받았는데, 강혜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도연이 주먹을 꽉 쥡니다. 그때 뭔가 잘못된 거구나. 수진 씨. 강혜란이 이수진을 부릅니다. 네, 회장님. 당장 35년 전 그 화재 기록을 찾아와요. 성북구청이든 소방서든 다 뒤져서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병원장실을 나갑니다. 강혜란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굽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니다. 서명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사흘이 흐릅니다. 이수진은 성북구청 자료실과 중부소방서를 오가며 기록을 뒤집니다. 먼지 쌓인 문서 보관함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1989년 11월 화재 사건 기록. 드디어 그녀가 낡은 파일 하나를 찾아냅니다. 사랑산 부인과 화재 사고 조사 보고서. 이수진이 보고서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강혜란의 병실에 서명훈, 김도현, 이수진이 모입니다. 이수진이 보고서를 펼칩니다. 1989년 11월 18일 새벽 2시 15분 월곡동 사랑산 부인과 3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원인은 노후된 전기 배선 합선. 당시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8명이 있었고 간호사 3명이 급히 대피. 이수진이 다음 장을 넘깁니다. 연기로 시야 확보 불가. 일부 신생아의 발찌 훼손 및 분실. 강혜란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수진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습니다. 소방서 조사 보고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생아 신원 확인 일부 오류 가능성 있음. 김도연이 보고서를 받아듭니다. 그는 당시 간호사 명단을 확인합니다. 박순자, 김미선, 이영희.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김미선 씨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이영희 씨는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박순자 씨는요?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십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장 모셔와요. 제가 직접 만나야겠어요. 김도연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강혜란의 눈에는 35년간의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수진이 병실을 나가고 방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강혜란이 김도연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김도연이 그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립니다.
이틀 후 오전 이수진이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광주시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낡은 2층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웁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박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수진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옵니다. 70살의 박순자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선생님이시죠? 대한제약 강혜란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꽉 움켜쥡니다. 강혜란. 그분이. 네, 급한 일이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채우고 낡은 핸드백을 듭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35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 차 안 박순자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이수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을 아시나요?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병원으로 오는 길에 이수진은 박순자에게 강혜란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 대강 설명을 해줍니다. 박순자는 놀라움에 3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연기로 가득 찬 복도, 아기들의 울음소리,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소리, 박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1시간 반 후 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수진이 박순자를 8층 VIP 병동으로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순자의 손이 계속 떨립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강혜란의 병실 앞에 섭니다. 이수진이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강혜란이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봅니다. 김도영과 서명훈도 병실 안에 함께 있습니다. 박순자는 강혜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혜란이 놀라며 몸을 일으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김도연이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박순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낍니다. 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어 강혜란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달래며 입을 엽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3층 신생아실에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미선 선생님, 이영애 선생님과 함께 아기들을 안고 계단으로 뛰었어요. 아기는 몇 명이었나요? 김도연이 묻습니다. 8명이었어요. 저희 셋이서 2명씩, 3번씩 왕복했어요.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냅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2번째로 아기들을 안고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발찌가 2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혜란의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쥡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놓고 발찌를 주었어요. 근데 연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요?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 아기나 채워버렸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김도연이 주먹을 쥡니다. 강혜란은 눈을 감습니다. 나중에 1층에서 부모님들께 아기를 돌려드릴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요? 회장님께 드린 아기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근데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쌍의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부의 아기는요? 서명훈이 묻습니다. 친척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성북구 사랑의 집이라고. 김도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사랑의 집. 자신이 자란 바로 그곳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강혜란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35년간 남의 아들을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고 내 친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지만 강혜란이 그녀의 손을 잡아막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 죄를 안고 사셨군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 아기들 얼굴이 자꾸 보였어요. 박순자가 흐느낍니다. 강혜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불은 선생님이 낸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아기들을 살리려고 애쓰신 거예요. 김도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순자는 강혜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웁니다. 서명훈이 조용히 병실을 나가고 이수진도 따라 나갑니다. 병실 안에는 강혜란, 김도연, 박순자만 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병실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1시간 후 박순자가 병실을 나갑니다. 강혜란과 김도연만 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혜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선생님, 아니, 도연아. 김도연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술? 계속 진행할 거야? 난 수술 안 해도 괜찮아. 강혜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머니를 살려야죠. 강혜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김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낯선 환자의 손이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회의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서명훈, 정수만, 한미경, 그리고 법무팀장 이현우가 모입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현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서명훈이 달력을 펼칩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10시 강혜란이 간호사를 통해 김도연을 병실로 부릅니다. 김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혜란은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실 안은 간접등만 켜져 있어 은은한 주황빛이 감돕니다. 앉으세요. 강혜란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킵니다. 김도연이 의자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강혜란이 떨리는 손을 뻗어 김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김도연은 가만히 그 손을 받아줍니다. 도연아,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네. 네, 35년이야. 35년 동안 내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강혜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남의 아이를 내 아들인 줄 알고 금쪽같이 키웠는데 정작 내 친아들은. 말이 끊깁니다. 강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는 고프지 않았을까?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줬을까? 어머니.
김도연이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강혜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김도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원장 선생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우리를 위해 매일 식사를 직접 챙기셨어요. 그래. 네.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헌책방에서 책을 사다 주셨어요. 김도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중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추천서도 써주셨고 의대 갈 때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강혜란이 눈물을 닦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구나. 네.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강혜란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녀는 김도연을 꽉 껴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혜란이 계속 사과합니다. 김도연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35년간 떨어져 있던 모자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수술실 앞입니다. 강혜란과 김도연이 각각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 박진수가 두 사람을 확인합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준비물을 체크합니다. 이수진이 강혜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님,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강혜란이 미소 짓습니다. 서명훈이 수술실 복도에서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두 침대가 동시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은 조명으로 가득합니다. 의료진 12명이 각자 위치에 섭니다. 집도의 최한석 교수가 손을 씻으며 팀원들을 바라봅니다. 모두 준비됐나? 네, 교수님. 마취가 시작됩니다. 강혜란과 김도연의 의식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오전 9시 수술이 시작됩니다. 최한석 교수의 메스가 김도연의 복부를 가릅니다. 조직이 하나씩 분리되고 신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시간이 흐릅니다. 의료진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간호사가 거즈로 집도이의 땀을 닦아줍니다. 김도연의 신장이 조심스럽게 적출됩니다. 특수 용기에 담긴 신장이 옆 수술대의 강혜란에게 옮겨집니다. 다시 2시간이 흐릅니다. 신장이 강혜란의 몸속에 이식되고 혈관이 하나씩 연결됩니다. 오후 5시 마지막 봉합이 끝납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최한석 교수가 선언합니다.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흐릅니다. 두 사람이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명훈이 최한석을 맞이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 교수. 서명훈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흘이 흐릅니다. 강혜란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에 형광등이 보입니다. 간호사 정미영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강혜란이 입술을 달싹입니다. 도연이는? 김도연 교수님도 잘 계세요. 걱정 마세요. 강혜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집니다. 일주일이 더 흐릅니다. 김도연도 완전히 안정을 찾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강혜란의 병실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한결 나아진 것 같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 핑크스 골프장입니다. 민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18번째 홀에서 퍼팅을 합니다. 공이 홀컵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민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합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습니다. 대한제약 강혜란 회장 부인 타인 기증으로 신장 이식 성공. 민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야, 나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그는 골프채를 던지고 클럽하우스로 뛰어갑니다. 급히 짐을 챙기고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2시간 후 민준호는 서울대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갑니다. VIP 병실 복도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김상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민준호입니다. 아, 도련님. 어머니 수술 성공하셨다던데 유산은 이제 확정이죠? 복도 끝에서 이수진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민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강혜란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고 이수진이 옆에 서 있습니다. 민준호는 능숙한 연기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수술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강혜란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강혜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민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섭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강혜란이 차갑게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35년간 쌓인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민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는 내 핏줄이 아니야. 민준호가 헛웃음을 칩니다. 엄마, 수술 때문에 정신이 좀. 강혜란이 침대 옆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민준호에게 내밉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민준호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강혜란과 민준호의 유전자 일치율 0%. 혈연관계 없음. 민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강혜란이 두 번째 서류를 내밉니다. 35년 전 사랑산 부인과 화재 사고 기록입니다. 신생아 발치 훼손 및 분실. 신원 확인 오류 가능성. 민준호는 서류를 읽으며 안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도 저를 35년간 키웠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어요. 강혜란이 냉소를 지으며 이수진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이수진이 병실 문을 엽니다. 법무법인 정태균 대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섭니다. 그는 민준호 앞에 서서 2개의 봉투를 내밉니다. 민준호 씨 양육비 청구 소송 고지서와 재산증여권 박탈 통지서입니다. 민준호가 봉투를 뜯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35년간의 양육비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유아기 양육비 12억 원, 초중고 교육비 18억 원, 대학 학비 및 생활비 25억 원, 해외 연수 비용 35억 원, 명품 구매 및 유흥비 37억 원, 총 127억 원. 민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제약 주식 전량 증여 제외, 강남 자택 및 부동산 증여 제외, 예금 및 현금 자산 증여 제외, 모든 재산에서 민준호를 제외한다는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이건 부당해요. 민준호가 소리치며 서류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정태균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이상 증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혜란이 침대에서 일어나 민준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 핏줄은 내 신장을 나눠 가진 김도현 교수 하나뿐이다. 엄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강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경호원 2명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민준호의 양팔을 잡습니다. 손 놔요. 손 놔라고. 민준호가 발버둥 치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복도로 끌고 나갑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민준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강혜라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강남 자택입니다. 민준호의 짐이 모두 현관 앞에 쌓여 있습니다. 명품 가방, 골프채, 비싼 옷들이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집사 이춘식이 민준호의 출입 카드를 회수합니다. 도련님, 죄송하지만 카드와 차키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민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벤츠차 키도 함께 내놓습니다. 그는 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강남을 떠납니다. 구로구의 한단칸 오피스텔 앞에 도착합니다. 15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민준호는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입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방 안에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 2세였는데 다음 날부터 언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35년 만에 밝혀진 충격의 진실, 재벌가 친자 확인 파문, 신생아실 화재로 바뀐 운명, 고아원 출신 의사가 진짜 증여자, 재벌 2세 127억 원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기사가 쏟아지고 민준호의 SNS는 악플로 가득 찹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2달이 흐릅니다. 법원 대법정입니다. 판사 김영수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원고 강혜란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민준호는 원고에게 양육비 127억 원을 지급하라. 민준호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민준호의 명품 시계, 가방, 옷들이 모두 압류됩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한제약 이사회가 열립니다. 상무 최진혁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도현 신임 부회장을 차기 경영자로 내정하는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김도현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첫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이사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옥상 정원입니다. 강혜란과 김도현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강혜란이 김도현의 손을 잡습니다. 도연아, 이제라도 내 아들을 찾아서 다행이야. 김도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 일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강혜란이 그의 손을 꽉 쥡니다.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함께 바라봅니다. 35년 만에 찾은 모자의 시간입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핏줄은 DNA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머니를 버린 비겁한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어머니를 살린 효자는 정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